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차 고사 시험 범위 복습 강의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이죠. 6.25 전쟁이라는 표현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에 날짜를 붙여가지고 뭐 말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뭐 6.25 전쟁, 5.18 민주화운동, 뭐 8.9 혁명 이런 식으로 날짜를 붙여서 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인지 몰라도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고 외국에서도 코리안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먼저 6.25 전쟁의 배경을 보면 우선 냉전이 심화되었습니다. 냉전이라 하면 열전이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1차, 2차 대전에서 서로의 어떤 피가 흐르고 막 이렇게 막 뭐 유혈이 낭자하는 그러한 형태의 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둘 다 전부 엄청난 인류의 엄청난 그 사상자가 나타났었고, 사실 합리주의와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어떤 인류의 발전에 관한 낙관론이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건 당연히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또 커져오고 있는 마당이었지만, 어찌됐건 이제 군국주의가 끝나고 뭐 이제 파시즘이나 나치 이런 그런 지배가 끝나고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꼴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형태로서 어떤 분위기상 굉장히 어떤 그 차가운 형태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잘 뭔 얘기하다 말았지? 누가 와가지고. 자, 어찌됐건 뭔 얘기하다 말았냐? 아이씨, 까먹었다. 누가 뭐 질문하러 와가지고. 하여튼 냉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실제로 피가 튀기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 싸웠을 때가 딱 냉전이잖아, 그지? 어머니 아버지 싸워가지고 지금 집안에 냉기가 빡 흐르는데 니들이 거의 후한사회 협곡에 접근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두 번째, 중국의 공산화. 중국이 그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장개석의 국민당에서. 그러나 국공내전이 일어난 후에는 모택동,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을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 장개석은 어디로 도망갔죠? 그렇죠, 대만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리고 남과 북은 서로를 북진통일 또는 남조선 해방을 명분으로써 38도선 근처에서 허구한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소련은 장비와 중국은 의용군을 북한군에 편입시켜서 군사적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자, 요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의용군을 북한군에 편입시켰다는 거. 자,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게 뭐냐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상대로 모택동의 공산당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게릴라 전법을 활용하여 승리로 이끌자 북한의 김일성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저런 정도의 어떤 전략적 열세를 뒤집어 엎고 공산화를 성공했는데 우리는 충분히 남한 정도는 먹어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남조선을 해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계속해서 협력을 요청을 하면서 남조선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소련은 장비를 많이 밀어주게 되고, 중국은 조선의용군, 즉 독립운동까지 하면서 팔로군과 함께 싸웠던, 그래서 국공내전을 이끌어 나갔던 정말 어마어마한 정예병들을 북한에게, 원래 이제 조선 사람들이었으니까 북한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이들은 단순히 북한의 병력이 3만 명 정도 늘었다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수업 시간에. 얘들아, 군대에는 장교들이 있어요, 그죠? 소위 중위 대위를 우리는 위관장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령 중령 대령을 영관장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별들을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군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장군은 예를 들어서 1학년 5반을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그 와중에 소령 중령 대령은 장군의 명령을 구체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1소대는 중앙연관을 틀어막고 2소대는 동편연관을 틀어막은 다음에 서편연관을 틀어막은 다음에 3소대와 4소대가 진입해서 1학년 5반에 담임 선생님의 수급을 취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떤 그 명령을 세분화시키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위관 장교들은 소위 중위 대위잖아요. 이들이 대부분 이제 군대에서는 중대장 정도 되거든요. 이 중대를 이끌고 가서 직접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위 위관장교라고 해도 소위 중위 댕이가 칼 뽑아들고 앞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진 않잖아, 그렇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분대 단위 전술, 분대 전투를 이끄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사, 중사, 상사, 즉 부사관들이죠. 그러한 부사관들이 어떤 경험이 있냐 없냐는 그 나라 국가 군대의 전투력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5년 안에 여기서 XY 염색체들은 죄다 군대를 가게 될 텐데, 이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류탄 던지는 훈련도 받고 사격 훈련도 받고 각개전투 훈련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같이 밥 먹고 있던 친구가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날아간 상태로 두 팔 휘젓는 거 보면 맨정신 유지하고 있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부사관들이 후려갈기든 호통을 치든 지랄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해서 어딘가로 부대원들을 위치해서 이동시키고 그 이동시킨 곳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드는, 그게 참전했던 부사관들과 그렇지 않았던 부사관들, 고참급 부사관들과 신兵부사관들의 극단적 역량 차이죠. 그런 역량 차이로 인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병들, 소위 말하는 이병, 일병, 병장, 상병 병장들의 어떤 전투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선의용군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조선의용군만큼의 병력이 북한의 어떤 병력에 추가돼서 늘어났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의 대부분의 사단에 조선의용군 출신으로서 어떤 게릴라전, 국민당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이끌었던 전쟁에 참여했던 참여군들, 그러니까 경력직 군인들이 북한 전체에 스며들어가서 북한 전체의 전투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련의 기만 정책으로 인해서 소련은 야 이제 우리 갈 거니까 니들도 빠져, 아유 씨발 이제 이 좁아터진 땅에서 뭔 지랄들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만 정책을 통해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 라인 또는 에치슨 성명이라는 걸 발표해서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김일성이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그럼 우리가 한국을 쳐들어가도 이 새끼들 별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온 것들이 크게 되죠. 자, 과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전쟁을 시작하면 서울을 내주고 시작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됐고요. 그런 와중에 박헌영이가 전국에서 노동당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기다려서 반란이 일어난 곳에 쳐들어가서 사과만 따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그 중요한 시기인 일주일을 거의 허송세월로 날려버립니다. 사실 이걸 핑계로 해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박헌영이 북한에 숙청이 되긴 해요. 자, 서울이 함락되고 어쨌든 쭉쭉 밀리는 과정에서 유엔군은 참전을 결의하게 되고,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주방어를 하면서 버티게 됩니다. 그 와중에 메가드 아저씨가 그냥 올라가는 건 재미없다고 인천에 상륙하셔가지고 앞뒤로 적군을 포위하게 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또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게 돼요. 서울을 다시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엔군은 10월 1일에 38도선을 넘어서 북진, 즉 다시 말해 이제 전쟁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이참에 북한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진격을 하게 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하게 되면서 1사단이 압록강 물 떠다가 이승만한테 통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하면서 사회생활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 와중에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고 흥남철수, 뭐 중요하진 않은데 뭐 문재인 아빠가 요새 나와서 그런가? 왜 요새 흥남철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중요한 수태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서울을 내주고 뒤로 쫓겨나게 되는 1사호텔을 이끌었다가 서울을 재수복하게 되고 휴전협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냥 서로 적당히 38선에서 마무리하자,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왜 이렇게 피를 흘리며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미군은 포로를 자유송환하자고 했습니다. 즉 자신 있는 거야. 야, 공산당 포로들도 자본주의 감옥에서 밥 좀 먹어보면 공산당 씨발 쓰레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테니까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땅으로 보내게 해주자 라는 게 미군의 자유송환이라면, 북측은 공산당 포로들은 당연히 공산당으로, 반대로 자유주의 포로들은 당연히 자유세력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동송환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미군은 휴전선을 현재 접전지역, 즉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는 땅에다가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북측은 원래대로 38도선으로 돌리자라고 서로 치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승만은 부산의 정치파동과 발췌기원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준비를 하고,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줄게요. 이승만은 이 정전을 반대하게 되고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휴전협정 과정에서 미군과 북측은 들어가 있는데 남한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즉 남한은 휴전협정에 반대에 빠졌습니다. 즉 물론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북한군과 중국군은 서로 작전권을 나눠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두 놈이 다 참가한 것이며 덕분에 중국군 사령관이었던 팡더바이가 김일성의 싸다기를 2번이나 때리긴 했죠. 아 씨발 쌈도 존나 못하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나대냐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전쟁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일단 앉지조차 못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승만의 불만이었겠지. 두 번째, 이승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소련이나 중국은 북한이 쳐들어갈 때 이제 엄청난 도움을 줬었고 미군이 그냥 만약에 이제 또 전쟁 이전처럼 만약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화면의 전환을 위해서 사건의 어떤 환기를 위해서 반공포로들을 자기 멋대로 석방해 버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북측 주장에서는 분명히 포로는 즉 공산주의 포로들은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로 원래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 포로들 중에 자본주의 감옥의 감옥밥 맛을 먹어본 애들이 아 자본주의가 개맛있는 거구나 자본주의가 진짜 좋은 거구나 라고 해서 반공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공산당이었는데 공산당을 이제 돌아가지 않고 저희는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포로들을 그냥 자기 멋대로 풀어버립니다. 이거는 협상의 가장 중요한 건수였던 두 건수 중에 하나를 완전히 개박살낸 거잖아. 이렇게 되면 북한 애들이 자존심에 씨발 엎어버리면서 계속 전쟁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북한은 꾹 참고 지들도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꾹 참고 정전협정을 조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한미 중요해 잘 봐. 한미 방위조약이 아니라 상호방위조약이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결과 볼까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됐겠죠. 얘들아, 전쟁에서 말하는 사상자라는 개념은 뭐와 뭐를 더한 걸까? 부상자와 사망자를 더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상은요, 여러분들이 뭐 체육대회하다 입은 부상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팔다리가 잘려야 부상인 거예요. 영구적인 장애를 얻은 사람들만 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 까진 거는 나중에 지나면 좀 낫는 거고 뭐 흉터가 남을 수 있더라도 사람 사는데 문제는 없잖아, 그지? 자, 두 번째, 대단히의 이산 가족이 당연히 발생하게 됐겠고 하도 폭격을 서로 주고받고 하던 과정에서 산업시설이나 경제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겠죠. 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영향 보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는데 얘들아, 내가 정치색을 밝히면 안 되지만 선생님 여기 정치색 한번 밝힌다 그랬어. 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반대하는 새끼들,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새끼들은 그냥 싹 다 빨갱이라고 생각해도 돼. 씨발, 그냥 빨갱이가 맞아. 자, 얘들아, 내가 말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주한미군이 진짜 존나 강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부대하고 다 맞짱 떠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최정예군이라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얘들아. 주한미군은 인질이야. 누구의 인질? 우리의 인질이야. 남한군의 인질.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인질이야.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주한미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머리끄댕이 딱 잡고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향해 들이대는 거야. 야, 얘네들 지금 한반도에 있잖아. 니들이 한반도에 있는 이 미국인들 구하러 와야겠냐 안 와야겠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 얘들아. 근데 그 와중에 주한미군이 빠진다 그러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 가상의 적국들은 얼마나 즐겁겠니? 생각을 해봐. 미군이 세계 최강대국인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미국을 공격하는 것, 그 미국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공격하고 있을 때 못해도 100번은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 주한미군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이득이에요. 근데 주한미군은 철수를 외치는 새끼들 싹 다 빨갱이야. 그냥 이 새끼들을 싹 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야, 얘들아. 주한미군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반드시. 두 번째, 자, 남북 간의 적대감은 당연히 심화될 것이고요. 남북 간 독재도 강화될 겁니다. 왜? 상대방의 체제를 비판을 하면서
내 반대파들, 내 정치적 반대파들을 상대방의 체제로 보면 되는 거지. 북조선에서는 아이 씨발 저 미제 괴뢰 새끼들 영 뭐 미영 뭐 귀축 영미의 어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제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으로 부르주아로 몰아붙여서 혁명 정신으로 처형해 버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남한에서는 조금 반대파가 있다 하면 저 빨갱이 새끼 너 고문 좀 해가지고 남한에서 코로 설렁탕 좀 먹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반대로 이제 탄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독재 권력 강화에 많이 활용이 됐고요. 자, 미국의 소비지 중심 원조 속에서 선백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중에는 당연히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게 되고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폭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을 한 번에 줄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유 잉여 생산물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다 지원을 했던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설탕, 제당, 설탕, 뭐 면,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지원받았는데, 요 색깔이 세 개가 좀 더 하얀색이잖아, 그치? 뭐 황설탕, 흑설탕 이런 거 얘기하면 뒤진다, 진짜.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팔면서 자본들을 만들고 초기 자본주의의 어떤 시발점으로서 활용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해석이 조금 더 달라지고 있어요. 일단 전통적 가족 공동체는 뭐냐면 3대나 4대 이상이 같이 살던 대가족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뭐 대가족이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도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거나 죽어나갔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한 것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왜 전통적 가정들이 붕괴가 되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일단 옛날은 기본적으로 시집을 간다라는 표현 자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자신의 친정, 원래 본가를 떠나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잖아, 그치? 근데 남편은 그러면 거기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피와 섞인 가족이지만 남편의 마누라, 즉 며느리는 아니란 말이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다치는 바람에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해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까지 먹여 살리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내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불합리하다고 느끼던지 아니면 좀 거부감이 있었던지 몰라도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자유와 자본주의 체제의 선전을 위해서 당연히 미국은 남한을 지원하게 되고, 사회공산주의 체제의 선전을 위해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가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서 전후의 복구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학습지는 여기까지 복습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